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선 전제할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023년 2월 9일에 탄핵 소추가 되었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특별 선고기일을 잡아서 기각 결정을 했고 전원 기각 의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느낍니다. 헌법재판소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들이나 법관의 자격을 가진 그러한 이제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법관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튼 법관 자격을 갖고 있고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헌법재판소고 한데, 아무튼 굉장히 우선 결론은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1963년도에 한번 설치되었다가, 그때도 아마 박정희 대통령 당시 때인데, 그때만 해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이제 첫 민선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시기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을 의식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헌법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헌법위원회가 있었고, 그 이후 전후에도 헌법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최종적으로 현재는 헌법재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문제가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또 임명이 되고 했습니다. 물론 임명이 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법관 출신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헌법재판관도 법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에서 정한 말 그대로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이러한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을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러한 헌법재판관과 법관을 포함한 헌법재판관과 변호사, 검사, 이들은 말 그대로 법조 3년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얘기하는 무슨 건설 카르텔이니 무슨 그런 카르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무슨 최모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여성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의 검사가 판사한테 밥 사야 된다 해서 100억 받아갔다, 100억을 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갖고, 그 판사가 지금 어떻게 징역을 갔는지 아니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현재도 판사 출신 있고, 또 고등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라든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라든가 부장검사라든가 그 직급에 따라서 말 그대로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관예우가 과연 헌법상이나 법률적으로 합당한 그러한 제도인가?
그렇지 않죠. 일반 국민들도 뭐 변호사 사겠다 하면 뭐 전관 변호사 찾는다 이래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저기 알려달라, 그런 사람 좀 누구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떠나서 그러한 전관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고액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우리 헌법상에 뭐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의무. 그럼 국가기관에 대한 의무가 헌법에 말 그대로 헌법 위반이 돼야 탄핵이 되겠죠. 그러면 헌법에서 정한 정부조직법에 따른 장관이나 이런 임무들, 장관이죠. 장관이나 탄핵 대상자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뭐 당연히 현재는 정무장관이라고 해서 무임수 장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뭐 국무위원이 곧 각부 장관이 되고 부총리가 되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전제가 되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따질 때, 그러면 국무위원에 대해서 의무를 정한 법률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걸 봤을 때 법률에 장관이 뭐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그 법조문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장관이나 국무위원 이런 아니면 그 외 그런 정부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법률에 나온 글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해서 무슨 정책 검증을 하고 능력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건 참 납득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외국인을 포함하고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한 분까지 포함해서 159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29일에 159분의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 한 사람, 두 사람, 심지어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이 한 10명 이상 정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재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그만두고, 아니면 대통령이 사퇴를 시키고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이상민 장관은 책임이 없다 하면서, 심지어는 이태원 압사 참사 조문을 갔다라고 하면서 사진 한 장 없고 이름 하나 없는, 이태원 압사 참사도 아니고 이태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추모장에 가서 고개만 숙이면 그것이 대통령의 역할을 다한 거고 국무위원의 역할을 다한 거라고 보일까요? 159분의 국민들은, 그 유족들은 정말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오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두 번 자식과 그러한 지인들 또는 뭐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 번 죽인 그러한 심정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헌법재판소에다가 국회에서 2023년 2월 9일에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했고, 그래서 직무 권한이 정지가 돼서 현재까지 이제 행정안전부 1차관이 업무 대행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기각이 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5일에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집중호우가 발생해갖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궁평이 지하차도가 침수가 됨으로써 15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14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14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6명을 1차로 그러한 범죄 의심이 된다 해갖고 고소를 했고요. 또 1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뭐라고 해야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고소는 아니고 이제 수사라고 하죠. 국가기관 간에는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또 경찰 나름대로 자기들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제 제가 또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출동 지령을 할 때 명확하게 궁평이 지하차도라는 말을 안 넣고 궁평 지하차도로 출동해라라고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경찰들은 궁평 지하차도를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 주변에 도로를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제한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고 위험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신고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설사 지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어디서 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하천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미호강 하천변에 인접한 데를 설사 신고가 안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다 혹은 인접해 있는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경찰이 당연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모든 걸 시켜야 하는 게 경찰입니까? 원래 경찰은 순찰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을 발생을 하면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가서 조치를 하게 돼 있는 게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도 분명히 경찰이 거기 사고 현장 그 압사 참사 현장에서 마약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함정이 아니죠. 그 뭐라고 하죠? 그러한 이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거 위험한데 심각한데 그 생각을 못 할까요? 그런데도 아무도 경찰은 신고 그 자기 소속 기관에 통보를 전화를 해서 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민들만 전화를 수십 통 해갖고 출동했다는 게 엉뚱한 조치를 했죠.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 일단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된 부분은 제도적인 모순 맹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카르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단 한 명도 기각 반대를 하고 인용 의견이 없고 다 찬성이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여태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한 명, 두 명, 세 명, 많으면 4명까지 반대 의견이 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물론 이번처럼 탄핵 소추가 있었던 사건은 많지가 않죠. 물론 그 2003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2004년인 것 같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됐다가 기각이 됐고요.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2월 9일에 탄핵 소추가 되어서 2017년 3월 10일에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다가 서울 지방 부장 어디 그 판사 임모 판사에 대해서 한번 그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됐지만 이미 퇴직을 해버린 상태였고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이거는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가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모순이 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7월 22일 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제 외국인 3인조 사건이 있었는데, 택시 강도 사건의 범인들 중 한 명인 아크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범인이다 해갖고 결정이 돼갖고 이제 무기수로 현재 징역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아크말이라는 사람이 나는 한국말도 잘 모르고 그 고문과 협박과 회유와 이런 거에 속아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검증한 많은 자료들은 이 아크말에 대한 그 유죄 무기징역 판결이 아크말의 자백 외에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정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보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고유정이 살인을 했다. 과실치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투고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과실치사는 아니고 살인으로 인정이 된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그 자녀가 있고 해서 얼굴도 공개를 안 했고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된 거로 알고 있고 현재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뭐 어디 청주 여자고등가 어디 해서 수감돼서 징역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아크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8차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무기수로 징역을 살다가 감형돼서 가출소했다가 이제 이춘재가 범인인 것이 밝혀져서 무죄가 확정된 윤석열 사건을 보면 윤석열 씨 사건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자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물론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씨의 자백과 불일치하는 여러 증거들도 있었고 그 사실상 허위 정황 고문에 의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여러 정황들이 있어서 결국은 재심이 결정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소송 과정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뭐 12억 원 상당의 그러한 보상금을 형사 보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아크말의 사건을 보면 이 아크말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유학생 비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생 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 아크말이라는 사람이 유학 중에 취업을 했다가 이제 회사에서 잘린 거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당신 고용 못하겠다 해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고 2주 만에 1차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범행이 그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는 거고 2차 범인이 3인조 강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차 그 3인조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아크말을 그 2차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 이제 납치됐던 그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 아닌데 주범이 아닌데도 아크말을 주범으로 해서 수사를 해갖고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오로지 자백에 의한 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됐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에서 유죄를 확정해서 더군다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이거는 법원이 정말 제대로 된 법원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2009년이라니까 적어도 2010년이나 11년에 판결이 났겠죠. 아무튼 현행 헌법 하에서 내려진 선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개입을 해서 이러한 사건은 지금 사실상 이거는 다툴 방법이 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보이는 이런 사건들까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원이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국회에다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도 건의를 했던 부분이 지금 이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헌법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헌법 그런 재판 유형에는 위헌 심판 제청에 의해서 이제 법률의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인데요. 그게 있고 국민이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은 사건에 해당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 재판을 받으면서 이 조문이 헌법에 불합치된 법률 조문으로 해서 내가 처벌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그 무기수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는 그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존치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현재 그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이 위헌 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작년에 사실심이 종결이 사실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작년에 변론이 종결이 됐는데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현재 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헌법 개혁,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말 그대로 앞서서 말씀드린 법적 카르텔과 같은 그러한 유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을 예를 들어서 국민 중에서 뭐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겠고,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박준영 변호사 같은 사람은 충분히 뭐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 중에서라도 법률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고 있고, 하다못해 법률적 변호사 법관 정도의 그러한 수준에 다다른 그러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거친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출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의 일정 비율을 뭐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카르텔을, 저는 법적 카르텔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 이상민 장관 자체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입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이 평생 변호사 장관 하는 거 아니고 그만두면 변호사 단체에서 항상 얼굴 맞대고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법적 카르텔의 전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하는데 그 카르텔의 전형이 법적 카르텔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하는 제도를 보다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그 절차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선임을 하고 그때부터 임기 개시를 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소극적인 재판제도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포함한 적극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부가적으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까지 이르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하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까지의 판결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그
대표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존재했던 여러 의문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러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사실 확정이 됐을 때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거는 그 국가기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한 피해다라고 해서 확인이 된 순간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안 내면 그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법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6개월이라고 최소 민사상의 공소 소멸시효 3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단축해서 그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다?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항은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두 차례 영상도 찍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관련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했고, 또 그 후에는 재헌절의 기념사를 하면서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개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양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러한 국민 참여가 되는 헌법재판제도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제 명칭은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렇게 되면 헌법심판소라고 바꿔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한 헌법재판제도의 개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